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재테크나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어린이 백과사전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린이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정말 심플하게 써있더라고요. 용돈은 제자리에 학용품 가격은 껑충. 그러니까 성인으로 따지면 급여는 제자리인데 물가는 껑충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현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꾸준히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용돈은 그러니까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용돈은 제자리인데 500원 하던 노트 가격이 700원, 800원으로 인상됐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제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시중에 돈이 부족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상승을 하고, 시중에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요, 정부가 어떠한 물가 억제 정책을 펼치더라도 먹히질 않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이 되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오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인플레이션이 되어서 물가가 상승이 되면 사람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에 임하게 됩니다. 주식을 산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금, 은, 원자재 이런 것들에 이제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인플레이션은 세금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껌 하나를 사더라도 부가세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100원 하던 껌이 1,000원으로 뛴다면 당연히 세금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인플레이션 세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껌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껌의 가격은 5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몇천 원 하죠. 그죠? 그러니까 껌 가격도 무진장 많이 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뛴 거예요. 그에 따른 부가세도 같이 뛰었겠죠.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만약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죠? 지금은 아니지만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당장 몇 달 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몇 달 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날이 또 올 겁니다.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제품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무자와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권자 중 누가 더 이득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통닭집을 차리려고 해요.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약 2억 정도의 대출을 받아서 통닭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만원 정도를 제가 통닭집을 오픈하면서 가격 책정을 했는데 2만원, 한 마리에 2만원 정도로 소문이 나서 35,000원으로 인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맛집으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35,000원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극한직업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범인 잡는 거, 그죠? 근데 거기서 경찰들이 모여서 통닭집을 차리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갔고 통닭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되죠. 결국에는 체인 사업까지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죠? 그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통닭 가게 주인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은행은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이 돈이 그냥 나나요? 아니죠. 일반 국민들의 예금한 돈을 가지고 저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다시 예대마진을 보고 은행은 개인한테 약 2% 정도의 이자를 주고 돈을 예치를 받고, 그리고 그 돈을 예치받은 돈을 저한테 약 5% 정도의 이자를 받고 다시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그죠? 자, 채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만원 정도 통닭을 받을 때는요 2억을 변제하려면 약 10,000마리 정도의 통닭을 팔면 됩니다. 그런데 통닭 가격을 35,000원으로 올리면 약 5,700마리 정도만 팔면 2억을 다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할 수도 있겠죠. 물론 돈을 안 갖고 확장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면 은행에서 더 많은 대여금을 빌려주니까 그 돈으로 더 크게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채무자와 채권자는요 은행과 통닭집 주인은요 2억을 다 변제하고 나면 거래는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한 개인이에요. 자, 봅시다. 개인도 어떻게 보면 채권자잖아요. 그쵸? 통닭집 주인한테는 은행 이름으로 빌려줬지만 결국에는 개인들이 모아서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죠? 개인인 채권자는요 은행 이자 2%를 받고 계속해서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통닭 가격이 2만원에서 35,000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인상이 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최근에 올 초죠. 치킨집 체인점들이 가격을 올려서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뭐 치킨은 서민 음식인데 가격을 이렇게 많이 인상해도 되냐 안 되냐 뭐 하여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 초반에 애들 우린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럼 치킨 체인점들이 가격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의 예금 금리라든가 급여도 함께 올랐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킵니다. 개인의 지출을. 자, 기업은요 수백억에서 수천억씩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죠.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에서 은행에서 수천억 돈을 빌려서 공장을 짓습니다. 소나타를 찍어내요. 2천만원에 팝니다. 그런데 슬금슬금 2200, 2300, 2400, 2500, 3500만원까지 인상을 시켜버립니다. 그죠? 은행의 이자는 그대로고 아니면 더 떨어지죠. 그죠?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근데 제품 가격은 계속 인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개인은 소득은 제자리인데 2천만원 하는 자동차를 3,500만원에 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빌려준 사람, 은행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예금 이자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물가 인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2011년도에요. 초코파이 한 박스 가격이 2,549원이었어요. 2019년에 3,925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삼양라면 한 봉지가 2011년도에 593원이었습니다. 2019년 현재 743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금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상승률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뭐냐? 초코파이는요 8년 동안 54%가 이상이 됐습니다. 삼양라면은요 8년 동안 24%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득은, 예금 이자는 8년 동안 얼마나 상승이 되었나요?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다른 예 하나를 더 드릴게요. 자, 2억짜리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1억을 더 빌립니다. 전 친구한테 이자 4%를 줍니다. 그러면 2억의 주택은 제 명의죠. 그죠? 근데 실질적인 명의는 온전히 제 건 아니죠. 친구한테 1억을 빌려왔으니까 지분율로 따지면 제가 2분의 1, 친구가 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친구는 제 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저한테 1억을 빌려주고 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지배 주인은 뭐 친구와 제가 2분의 1씩이니까 공동소유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명의만 제 건 거지. 그런데 주택가격이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3억으로 상승을 하면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2억 하던 주택가격이 3억으로 상승을 했어요. 2억일 때는 각각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제 친구는 저한테 1억을 빌려줬기 때문에 2분의 1의 지분이 있습니다. 3억으로 상승을 하면 지분이 저는 3분의 2가 되고 제 친구는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제 친구가 저의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죠? 2억짜리 주택을 이제 3억에 사야지 되는 거예요. 제 친구는 저한테 이자 4%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주택 가격은 2억에서 3억으로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신기하죠? 집은 가만히 있는데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분율이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대출도 자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대출이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또 대출은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신중해야지 되고요. 하지만 좋은 성공적인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도 있죠. 자, 향후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내다본다면 지금보다 통화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100%입니다. 거의 100%.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그래프는요, 1959년부터요, 2016년까지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근데 이 통화량의 증가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 고도성장기 때가 80년도죠. 1980년도 중후반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가 고도성장 시대입니다. 80년도에 거의 한 14, 5% 정도 되는 경제 성장률을 보였으니까요. 지금은 2% 성장률도 힘들지만. 그런데 보시면 1980년도 되는 고도성장 시기에 10%가 넘는 성장 시기의 통화량과 저성장 시대의 통화량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죠?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가파른 속도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몇 번에 걸쳐서 좀 이야기를 했지만 부동산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통화량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그죠? 최근 부동산 상승 요인 중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1100조에 달하는 풍부한 유동자금과 저금리 기조가 어쩌면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촉발시켰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그 시장이 여태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일반 서민들은요, 시민들은 생활고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질 물가는 사실 저는 디플레이션 체감을 못합니다. 물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돈이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내 돈을, 내 자금에, 정말 피같이 모은 나의 현금에 손실을 막는 작업을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에 짐바브웨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찍었죠. 화폐 가치는 정말 쓰레기가 됐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계란 3개 가격이 무려 10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자, 근데 그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짐바브웨이라는 나라에서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적금을 안 해요. 사치와 유흥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온갖 적금을 안 하고 금은 보석을 사모으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의 짐바브웨이라는 국가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계란 3개에 1000억 달러. 그럼 이 사람이 사모은 금은 보석의 가격은 얼마가 됐을까요? 이 사람이 사치를 하면서 금은 보석을 모을 동안 계속해서 은행에 예금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란 하나에 1000억 달러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치를 했던 사람이 모은 금은 보석의 가치는 엄청나게 뛰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서로 달라진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적금하지 마시고 금은 보석 모으시고 사치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돈이라는 생명체 그리고 경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돈과 관련된 영상을 정말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드릴 건데요. 꾸준히 한번 시청을 하시면서 좀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요,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왜?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6개월 후가 될지 3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인플레이션에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자, 그러면서 실물자산, 즉 부동산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급여소득의 가치는 어때요? 물가 상승률과 자산 상승률, 부동산 상승률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급여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죠. 자, 초양극화 시대가 왔습니다.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응하시겠습니까? 자,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잠식하겠지만 당신의 능력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통화는 장기적으로 좋지 못한 투자 수단이 될 것이다. 무슨 뜻이죠? 인플레이션이 돈의 가치를 계속해서 갉아먹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화폐는 장기적으로 최악의 투자 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 음식이 있죠. 바로 짜장면입니다. 1970년도 가격이 200원이었습니다. 현재 6,000원 정도를 하니까 49년간 한 30배가 뛰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짜장면 가격은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가서 먹었던 짜장면 가격은 500원부터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거죠. 49년간 30배가 뛰었으니까. 연으로 따지면요, 2년에 1.2배씩 뛴 겁니다. 여러분의 급여가 2년에 1.2배씩 뛰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5년 혹은 10년 후 짜장면 가격이 오를까요? 아니면 지금과 같을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즉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있는 토지의 가격은 한정적이죠. 그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되어 있는 서울의 토지의 가격은 앞으로 5년, 10년 후 지금과 가격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자,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